네, 2021년 지금 리영이 클럽 강연, 오늘 리영이를 읽다 이런 주제로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오늘의 리영이 혹은 리영이 선생님이 계셨다면 소개해 드리고 싶은 한국의 젊은 작가들로 하자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장애학의 도전의 작가 김도연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글쎄요, 어디까지 말해야 할지 모르지만 저희끼리는 제가 속한 어느 그룹에서는 김도연 선생님을 장애학의 대가라고 불러요. 세상에 누가 뭐라 하더라도 특히 이제 저한테는 장애학에 입문할 때 김도연 선생님이 번역하고 쓰신 걸 오늘 또 두 권 지금 앞에 보이실 거예요. 이게 장애학의 오늘을 말하다. 이게 번역서고 이게 그 장애학의 도전 저서이신데요. 이렇게 김도연 선생님이 쓰거나 옮기신 책들로 장애학에 입문을 했습니다. 물론 장애 운동이나 장애학 또 아니어도 최근에 이제 경향신문에 칼럼 쓰시죠. 네, 컬럼니스트로도 이제 유명하시기 때문에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혹여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강의하기 전에 김도연 선생님을 여러분에게 간단히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마 질문 시작은 어떻게 장애학과 이제 관련을 맺게 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짐작하기에는 특수교육학 전공하신 걸로 돼 있어요, 대학교에. 예. 어떻게 특수교육을 근데 그게 출발점인지 반쯤은 출발점일 것 같기도 하고 그러긴 한데요. 예, 어떤 인연으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방금 말씀 조금 이제 그러니까 동년배들보다 좀 이제 늦게 사실은 이제 그 어떤 선생님이 좀 많이 하고 싶었고 그래서 좀 장애인 이제 가르치는 특수교육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어떤 좀 바람이 좀 있어서 이제 96년도에 이제 특수교육과를 좀 늦게 입학했어요. 근데 이제 그해 그 공교롭다? 어쨌든 이제 그 입학하던 해에 이제 에바다 복지회 사태라고 해서 장애운동사에서는 되게 유명한 중요한 사건인데요. 그러니까 평택에 이제 있는 이제 특수학교도 운영하고 뭐 이제 장애인 복지학교 시설도 있었고요. 이런 데서 이제 뭐 장애아동의 의문사, 뭐 그다음에 이제 뭐 다양한 이제 폭력 사태, 뭐 좀 수어거나 이런 뭐 공면 이런 이제 비리 사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비리 재단 문제를 좀 해결하는 이제 활동을 이제 같이 하게 되면서 야 이게 저도 이제 사실은 특수교육과 입학할 때마다도 내가 좀 선의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잘 도우면 더 이제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이제 되게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은 되게 나이브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그런 게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그 자각하게 되면서 이걸 어떤 좀 운동의 차원에서 풀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좀 생각을 갖게 됐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노들 약을 만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장애운동을 사실 지금 현재도 직함이 다 노들 관련 직함이 많으세요. 물론 이제 노들 장애인학 교사 활동도 하시고 또 노들 장애학 국미소에 또 계시고 물론 이제 뭐 노들하고 한 건물을 쓰지만 좀 별개 조직이지만 언론인 비마인 언론 판명인도 하시고 그럼 노들하고 인연이 지금 에바다 투쟁 관련해서 시작된 건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때 그 에바다 복지회 이제 민주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그를 위한 싸움이 이제 한 7년 동안 이어지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2000년대 이전 그리고 90년대 말 이때는 우리나라 이제 장애인 운동 현장이 되게 거의 무너져 있었고 거의 이제 단절돼 있었던 그래서 활동할 수 있는 단체가 없었던 상황인데 그 에바다 싸움에 정말 지속적으로 끝까지 연대해주는 유일한 단위가 사실 노들 야학이었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끈끈해지고 그러다가 이제 졸업하는 시점에 뭐 내가 이제 제도권으로 가서 이제 이런 걸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같이 뭔가를 좀 해보면 좀 더 좋겠다, 의미가 있겠다, 이제 이런 좀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노들로 이제 사회 이제 활동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근데 사실 말씀은 약간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 장애학의 도전의 앞에 약간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한편에서는 이게 이제 그 에바다 투쟁에 결합하시면서 에바다 투쟁에 왔던 이제 노들 사람들과 만났고 그들이 지금까지 쭉 운동을 해오셨다 이런 것도 있는데 그 앞에 책에는 저는 좀 흥미로웠던 구절이 하나 있었는데 특수교육과 가신 게 그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배에 비해서 대학을 좀 늦게 가셨어요. 그게 옹한 일을 했다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진학 문제로 부모님하고 뭐가 사이가 안 좋아서 거의 가출했다는 식의 글이 언급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저는 생각에 특수교육학을 누군가가 지원하려고 할 때 그럴 일인가 이 일이 지금 혹은 그 정도로 원했던 이유는 또 뭐가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약간 들었어요. 물론 이제 좀 특수교육 전공한다 그래서 또 그 장애 운동을 한다는 거하고는 조금 간격이 있고 그건 이제 뒤에 말씀 잠깐 해주시긴 했는데 앞에 얘기도 갑자기 뛰어들어가면 순간적으로 좀 재밌더라고요. 근데 도대체 왜 이분은 특수교육을 하려고 이렇게 늦게까지 하고 그래서 이런 생각도 약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그건 아주 뭐 중요한 포인트 지점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개인적으로 이제 그 선생님을 하고 싶었던 바람이 사실은 이제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냥. 예, 근데 그건 또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제가 이제 그러니까 사범대학 부속 중학교를 다녔어서 교생 선생님들이 많이 왔는데 그게 이제 시기로 보면 87년, 88년, 89년 이럴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굉장히 좀 사회를 좀 이렇게 좀 바꿔보자 이런 어떤 선생님 운동권 교생이었던 지금 돌이켜 보면 예, 이제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내가 좀 갖고 있던 어떤 기존의 학교 틀이 좀 나에게 요구했던 어떤 삶의 가치 이런 거랑은 좀 다른 거를 이제 그 선생님들 교생 선생님을 통해서 이제 좀 익히게 되고 그래서 교사라는 게 되게 의미가 있는 일이구나. 사람을 좀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일. 뭐 이제 이런 게 사실 더 컸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 꼭 특수교육을 하겠다라고 했던 거에서는 그냥 되게 그러니까 지금은 나이만 마음이었던 거예요. 이왕이면 조금 더 좋은 일? 이런 정도예요. 예. 소위 어떤 의미에서 좀 봉사. 그쵸. 예, 맞습니다. 봉사는 교육자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투쟁이 결합하면서 에바다 투쟁이 결합하면서 사실은 중요한 도약이 있었던 셈이네요. 운동가로서는. 그 사실 오늘 이제 강의를 이제 더 들으면 더 그 장애학, 장애운동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처음에 이제 그 김도현 선생님 첫 책인가 저희한테 저의 주변도 그렇고 저만 그런 건 아니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당신은 장애를 아는가가 2007년에 이제 아마 첫 번째 책이었고 또 그 바로 뒤에 장애학 함께 읽기인가? 거기에는 제가 책 페이지에다 저도 추천사를 썼는데 근데 거기에 방금 썼어요. 사실 제가 그 추천사 쓸 입장이 아니라고. 왜냐하면 저희 교육자시라고 장애학에 관련해서는 이렇게 입문을 했으니까 라고. 근데 이제 거기에 그 머릿말에 되게 지금도 이제 굉장히 강하게 인상 남는 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번 그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읽어드리고 싶었는데, 만일 제가 운동을 하지 않고, 운동을 했더라도 장애인 운동을 하지 않고 다른 운동을 했다면 책이라는 걸 쓰게 됐을까? 아마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다. 라고. 그러니까 운동을 하지 않았다면 안 썼을 것이다. 그냥 그러니까 장애인 운동을 하지 않았다면 내가 글을 쓰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소위 오늘 만나볼 작가이자 뭐 장애학자로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장애학자이자 장애인 운동가인 김도현은 아마 불가능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셈인데요.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잘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소위 근데 이제 글쓰기 경험은 다 누구나 있고 또 글을 쓰고 싶은 욕망도 있고 글 쓰게 되는 계기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약간 느낌이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좀 부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내가 장애인 운동을 만나지 않았으면 혹은 장애인 운동에 나서지 않았으면 글을 쓰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말이. 왜냐하면 이제 간접적으로는 선생님한테 글쓰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서.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요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에바다 이제 문제를 접하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학생 운동 이런 것도 좀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졸업하고 어쨌든 활동가로서 이제 또 지금은 또 정치성도 활동가이고요.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활동가로서 어떤 공부를 할 수 있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학습, 운동을 더 잘하게 학습, 그리고 또 운동가가 쓰는 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뭐 가장 많이 제가 썼던 글은 이제 아마 뭐 투쟁 결의문이나 뭐 청명서나 이런 글들, 성명서, 결의문 이런 거 많이 썼겠죠. 근데 이제 그걸 좀 더 넘어서서 어떤 조금 더 좀 본격적인 의미에서 어떤 연구랄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리고 그런 식의 글쓰기.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게 좀 있었냐면 우리 구별에서 전에 그런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제가 2001년도에 이동권 투쟁 이후 이렇게 장애 이슈를 가지고 이제 현장 투쟁을 같이 하다 보니까 정말 이 장애인 당사자들이 그 몸으로 움직이면서
하는 실천들, 그리고 그들이 현장에서 뱉어나는 말들,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은. 그 무게랄까, 그 어떤 것이 어마어마한데, 근데 그거에 비해서 그거를 우리 사회에서 해석해주는 말들, 어떤 이제 통틀면 담론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공농장에서 이게 너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행위, 어떤 사람의 행위, 실천들은 사실은 이제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러니까 되게 작게 있어도 그걸 누군가가 해석해주고 또 반복적으로 얘기해주고 그걸 또 누가 옮겨주고 이러면서 어떤 사회적 의미와 또 그 담론적 힘을 갖게 되는데 이 장애 쪽에서는 그게 너무 이제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되게 좀 억울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한편에서는. 예. 그러니까 그것도 한편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저나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은 현장에서 그들의 얘기를 직접 들을 수 있으니까, 예. 현장에 날 것의 말을 직접 들으니까 그걸 이해를 하지만 조금 이들의 현장과 한 걸음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그걸 누가 전해주는 사람들, 그걸 해석해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정말 이게 조금 필요하다. 이들의 실천, 이들의 그 날 것의 말들을 우리 사회가 공유하기 위한 어떤 작업, 이런 게 정말 좀 절실하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어떤 그걸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이제 그 공부라는 걸 이제 그걸 잘 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연히 또 이 장애학이라고 하는 게 또 이제 외국의 이제 장애인 운동이 조금 더 일찍 시작됐던 곳에서는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장애학이라는 것도 이제 좀 알게 되고 더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뭐 어떤 의미에서 현장에서 어떤 답답함 내지는 그러니까 항상 글을 보면 책에 심지어는 그러니까 막 목적이 대부분 다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편에서는 이게 뭐지라는 걸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알리고 싶은 거, 뭐 남들이 소위 교육학적인 목표도 있고 공유하고 싶은 어떤 것도 있고, 또 하나는 항상 전략적이라 그럴까, 어디로 돌파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지. 그러니까 김도현 선생님 쓰신 글들이, 책들이 보면 한편에서 이론서이지만 되게 그렇고, 근데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김도현 선생님 개인 작업도 그렇지만 다른 한편에서 보면 장애학을 또 그렇게 보고 계신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 않나 싶기도 한데, 장애학, 그러니까 이를테면 제가 뭐 철학을 한다고 문학을 한다, 뭐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사회학을 한다 그런데, 장애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그러니까 좀 떨어진 채로 기술을 하고 정리하는 작업과는 좀 다른, 그냥 단순하게 이해하는 것과는 다른 이런 맥락이 있지 않나라고. 네. 그렇죠. 근데 아마 이제 우리 아마 요 얘기를 같이 이제 나누시게 될 우리 청자분들께서는 아마 이제 장애학이라는 말 자체가 되게 장애학이라는 학문도 있어. 처음 들으시면 많을 것 같아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 가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낯설어 하시니까 장애학을 되게 간단히 설명할 때 이제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이제 장애학은 잘 모르겠지만 여성학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장애학이 여성학과 좀 비슷한 거라 생각하셔도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결국 이제 인류의 역사에서, 인간 사회에서 여성의 어떤 차별의 역사를 이제 가져왔는가, 그리고 그런 여성에 대한 차별이, 어떤 성에 대한 차별이 어떤 사회 구조나 이제 문화 속에서 생산되고 재생산되는가, 그러면 그런 차별들을 없애려고 하면 도대체 우리가 뭘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이제 두루두루 이제 어떤 분과문에 얽매이지 않고 연구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던지는데, 뭐 이게 어쩌면 이제 그러니까 이게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먹었지만, 이제 우리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인간 사회에서 이제 여성 운동이 먼저 있었을까요? 여성학이 먼저 등장했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져요. 사실은 이게 좀 그러니까 닭과 달걀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연결돼 있으니까. 그렇지만 굳이 얘기를 하자면 아마 여성 운동이 먼저 시작이 되고, 근데 여성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뭔가 이제 이렇게 여성이 차별받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이제 기존 사회가 이제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남성 중심 사회는 그게 무슨 차별이야 얘기하고, 또 이들이 이제 아라고 얘기해도 그걸 아라고 듣지 않고 어라고 듣고. 그러니까 아마 여성학도 그렇게 여성 운동을 시작했던 분들이 속 터지니까 그들의 얘기를 조금 더 정리해내고 체계화하고 이제 그래서 만들어진 학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장애학도 이제 사실 이제 비슷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장애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그러니까 조금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서 어떤 이제 아카데믹한 어떤 그런 뭔가 진리를 추구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었던 학문이라기보다는 비슷하게 이제 장애 운동을 실천했던 그러니까 이제 국제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유럽이나 북미 그리고 가까운 일본만 해도 60년대 말부터 그러니까 운동 속에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시기로 보면 68혁명의 그 시기인데요. 그 이후에 그런 운동을 시작했던 분들이 사실은 이제 구성을 해내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체계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2세대 장애학자들 보면 이분들이 다 장애 운동가들이에요, 사실은. 예. 예, 운동가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분리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학과 여성운동 이건 이제 하나의 그냥 한 몸인 것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근데 이건 다른 소수자 연구도 비슷하지 않을까? 예컨대 이제 블랙 스터디즈나 뭐 그렇죠. 이제 퀴어 스터디도 그렇죠, 그렇고 그렇죠. 이런 학문들은 정말 그렇게 조금 이제 프락시스라고 하는 실천과 동떨릴 수 없는 학문이고.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그래서 나쁜 의미로가 아니라 저는 제가 쓴 책도 이 장애학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이제 장애 운동 그리고 조금 더 넓게 이제 장애인의 삶 그리고 조금 더 사실 포괄하면 어떤 인간의 삶에 잘 공헌하기 위한 어떤 약간 그런 이제 전 좋은 의미에서 좀 도구가 아닐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잘 쓰일 수 있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제가 쓰는 글은 그렇게 좀 잘 쓰이는 예, 그런 어떤 좀 실천적인 어떤 것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아마 예. 모든 학문이 기본적으로는 때릴 수는 없을 것 있는데, 예.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로 이제 소수자 운동들이라 그럴까요? 예. 혹은 차별받는 사람들의 어떤 운동들, 그 차별에 항거하면서 나오면 운동들,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학문이라 그럴까 이론들은 조금 더 이런 측면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속에서만 나는 왜 쓰는가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예. 사실 개인적으로는 자꾸 이야기가 뒤로 돌아가고 그런데 좀 흥미로웠던 게 사실 그 당신은 장애를 아는가라든지 장애학 함께 읽기, 물론 여기 장애학의 도전에도 약간씩은 있지만 이제 소위 우리가 장애에 관한 사회적 모델이라 그러나 이렇게 소개를 한국에 굉장히 했고 또 그걸 한국의 여러 진보 운동가들이나 진보 담론에 굉장히 뭐라 그럴까 장애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깨줄 때 사회 모델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은데 그때 그 장애에 관한 사회적 모델이 그 전설적인 책인 마이클 올리버의 그 장애화의 정치라고 번역해야 되나? 네. Politics of Disablement라는 책인데 그 책을 감옥에서 읽으셨더라고요. 네. 공부를. 그래서 되게 옥중수고 감옥에서 글 쓰는 것도 있지만 감옥에서 공부를 했다고 하는 게 감옥으로부터 정말 감옥에서의 사색이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모든 게 저는 그래서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공부가 글쓰기가 어디 있어야 되는가도 그렇지만 공부를 어디서 하는가 또 정말 운동 속에서 공부를 쭉 해오셨구나라는 느낌도 약간 들었고요.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강의에서, 이번 강의에서 많이 나올 거고, 이게 2년 전에 나온 책인데요. 장애학의 도전. 여기 굳이 들 필요 없구나. 여기 있네요. 장애학의 도전이고, 이제 어떤 의투서 물론 아까 아카데미가 구별한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학술적인 책이기도 해요. 운동의 성격도 갖고 있지만. 그런데 꽤 그런 것 치고는 좀 이상한 말입니다만 반응도 괜찮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책이 무려 10년 만에 아까 장애학 함께 읽기라고 2009년에 나온 책에 10년 만에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에 겪었던 여러 가지 경험, 생각했던 것들이 녹여 있을 텐데 이 책의 부제가 아주 인상적이에요. 변방의 자리에서 다른 세계를 상상하다라고. 제가 인상적이라고 했던 것은 글 쓰는 사람이 자기의 포지션이라 그럴까? 선 자리를 인식하면서 쓰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렇게 인식하면서 쓰는 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책들이 물론 있는데 이제 부제에서 내 자리가 어디다 이 글을 쓰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그만큼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변방의 자리에서 다른 세계를 상상했다고 하셨는데 이 변방의 자리라는 게 어떤 자리인지 아마 오늘 강의 때도 조금 나올 것 같고 다루시겠지만 네, 간략히 좀 말씀해 주신다면.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 책을 이제 어떤 초고를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출판을 책 제목을 이렇게 좀 어떻게 정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결국 이제 제목이 되진 않았지만 그때 이제 생각하고 지났던 중에 하나가 이제 장애의 시좌 혹은 이제 장애학의 시좌 이런 게 좀 있었어요. 시좌라는 표현을. 네. 보통 일상에서는 잘 쓰지는 않는 표현입니다. 시좌. 예. 근데 이제 이 시좌라는 말이 뭐 특별한 말은 아니고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그냥 퍼스펙티브
의 번역어인데 이제 주로 일본에서 많이 쓰는 예, 쓰이는 말이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국어사전도 등재는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어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약간 예래요? 예, 그 뭐랄까 할까요? 예. 예, 시좌. 예. 근데 이제 요 시좌라는 말이 조금 저한테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는 이제 퍼스펙티브니까 사실은 이제 관점이라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실제로 그 국어의 뜻풀이를 봐도. 예. 근데 이제 관점이라는 말은 굳이 조금 구분을 해보자면 보는 이제 지점, 예, 포인트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관점은 이제 그래서 좀 그런 강조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떤 사물을 볼 때, 그럼 보는 지점이 달라지면 이제 동일한 사물의 다른 면을 모양이 달라지죠. 아래서 볼지, 위에서 예, 볼지. 그렇죠. 그래서 볼지. 그러니까 이런 게 조금 더 강조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좌라는 말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보는 자리, 그러니까 포지션이죠. 그러니까 포지션. 포인트가 아니라 포지션인데, 그럼 이제 보는 자리가 달라지면 그냥 단순히 동일한 사물의 다른 면을 보는 걸 넘어서서 이제 풍경 자체가 좀 달라진다라고 할까요? 예,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죠. 이런 게 분명히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예컨대 이 부제가 변방의 자리인데, 예컨대 우리는 어떤 세계 중심에 서기를 원하고 또 항상 앞자리에 이제 서기를 이제 원하는데 앞에서 보고 싶어하고 그렇죠. 세계 중심에서 그렇죠. 그렇죠. 높은 곳에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앞에 중심 높은 곳 이런 것들을 지향하게 되고 세계는 어쨌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는 어떤 그 자리에서 보는 어떤 그 시야에서 세상이 이제 이렇게 조직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계몽담론들이 대체로는 그쵸. 그랬었어요. 예. 예. 성각자라는 사람들 되게 앞에서 봤거나 예. 예, 핵심 가운데라는 데서 봤거나 위에서 봤다고 생각을 보통들은 하죠.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소수자, 그러니까 뭐 장애인이든 퀴어든 뭐 이주민이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세계 이제 변방으로 이제 밀려나 있는 사람들인데,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세계 중심에서 이제 볼 수 있는 어떤 풍경은 되게 이 변방에서 보는 풍경보다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단지 다를 수도 있지만 더 뭐라고 할까요? 제한적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제 보통은 반대로들 생각하기 쉬운데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컨대 우리가 어떤 그 동일한 공간에서 예컨대 큰 강의실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 강의실 이제 보통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이제 앞에 앉아 그러고 예. 해서 뒷자리 이렇게 왠지 앉는다고 하지만 그 앞자리에서 볼 수 있는 어떤 풍경은 되게 제한적이죠. 그러니까 그쵸. 말하는 어떤 그 선생님을 볼 거고 선생님하고 칠판만 딱 예, 보이죠. 보이겠죠. 그러나 그 맨 후미에 있는 자리에서 보면 더 넓은 어떤 다양한 것들을 이제 보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세계라고 하는 걸 그냥 상상을 해보면 어떤 뭐 세계 하나의 원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중심에서 어떤 인간의 시야는 이제 한정이 돼 있으니까 그 중심에서 볼 수 있는 어떤 그 풍경과 사실 이 책 표지가 그러네요. 예, 그거 그러니까 연관이 이게 되는데요. 이제 중심에서 보는 거고 그쵸. 예, 이게 변방에서 보는 네. 거네요. 변방에서 보는 거 훨씬 넓게 그쵸. 색칠해진 게 예, 노란색. 물론 이제 어느 자리에서 보든 그 이렇게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생겨요. 예, 어느 자리. 그렇지만 그 구석에 있을수록 변방에 있을수록 그 사각지대가 줄어들죠. 더 넓은 세계를 보게 되고 더 온전한 세계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를 바꾼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결국 우리가 이해하는 세계 안에서 이제 변화일 텐데,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변방의 자리, 후미의 자리는 분명 좋은 자리만은 아니죠. 예, 거기에는 많은 차별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세계를 더 올바른 방향에 변화시킨다고 했을 때는 그런 후미나 변방에서 보는 세계, 더 넓게 포괄적으로 이해된 세계 속에서 우리가 결국은 세계를 다른 세계를 상상할 때 조금 더 근본적인 변화를 좀 더 크게 변화하고 많이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것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제 소수자들의 어떤 그래서 경험, 어떤 그 관점, 혹은 이제 그 시선은 이제 그런 면에서 어떤 진보성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들이 절대적으로 그렇진 않겠지만 그들의 경험과 그 겪었던 경험과 그 보는 풍경들 안에는 세상을 조금 더 이제 온전히 바꿔낼 수 있는 어떤 힘들이 좀 들어가 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변방의 자리,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그들 그런 장애인, 저는 이제 뭐 장애인 운동의 주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정말 삶 속에서 그 자리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게 또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자리를 잡고 이제 제 시선을 혹은 이제 자리를 이제 같이 가져가려고 했던 것이고, 이 책은 그러고 보면
그들의 자리, 그러니까 우리의 자리, 소수자들의 자리겠죠. 그럼 변방의 자리에서 어떤 경험 이것이 없었다라면 또 쓰기 어려웠던 책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오히려 거기서 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여기 오히려 중심에 섰을 땐 보이지 않는 어떤 네. 것, 예, 그걸 드러낸 책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네. 참 묘하긴 하네요. 왜냐하면 밀려나고 구속으로 혹은 어떤 의미에서 권리를 박탈당한 자들이 갖고 있는 특권이라 그럴까? 좀 이상한 말입니다만 역설적이죠. 굉장히 이런 이야기도 하고 즉 구속에 몰렸기 때문에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큰 변화를 원하게 되고 그렇게 나서야만 또 조금 바꾸기 위해서도 크게 바꿔야만 자기 삶이 조금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점에서 그 원래 그러니까 이제 원 제목은 장애학의 시좌라고 원래 할 수 있었겠다. 생각도 해봤다. 그런 단어를 해봤다. 물론 이제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근데 낯설게 하는 게 또 의미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 결정된 제목은 도전입니다. 근데 이제 왜 제가 이 도전이란 말에도 굉장히 끌렸냐면, 물론 이제 장애학이나 여성학이나 퀴어 쪽에서도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챌린지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하는데, 이제 그 이번 우리 클럽 쪽 강좌가 리영희 선생, 이영희 재단에서 주최해서 만든 강좌이기도 하고, 저한테 이제 그 리영희 선생이 개인적으로 자기를 불렀던 여러 이름, 그러니까 자기는 휴머니스트라든지 뭐 있고 또 자기를 칭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진실을 추구한다는 아이가 했던 건 그런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것은 우상파괴자다. 뭐 이런 표현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우리 시대 혹은 그 이영희 선생님 당신의 시대에 뭐 반공주의라든지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었을 텐데 그것에 맞서 싸워왔던 것이 본인의 글쓰기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신의 글쓰기다라고 그런 점에서 보면 장애학이 도전하는 혹은 김대현 선생님이 도전하는 우상이라 그럴까요? 그 우리가 인식하지는 못하고 있었지만 오랫동안 사실은 굉장히 깊이 지배받고 있었던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잠들어 있었다고도 할 수 있는 모르고 그런 것을 하나 지목한다면 어떤 걸까요? 만약에 그걸 이름 붙인다 그러면 아마 이제 이것도 조금 낯선 이제 말일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제 하나를 좀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포괄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로 표현할 때는 비장애 중심주의라고 이제 처음 들어보신 분들 많을 것 같긴 하네요. 영어로도 아마 좀 낯설 거예요. 영어로는 이게 이제 에이블리즘이라고 에이블리즘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영어로 장애가 disability. 그렇죠. disability인데 이제 떼면 그쵸. disability. disability인 거죠. 장애가 영어로. 그러면 비장애는 어떻게 영어로 표현했으면 이제 ability. 그러니까 able인 거죠.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ableism은 그래서 이제 비장애 중심주의라고 번역이 될 수 있는 말인데,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이제 ability가 능력이기 때문에 ableism은 그래서 좀 중의적인 의미를 갖기도 해요. 한편에서 이제 능력주의죠. 오늘날 우리 사회가 능력주의 많이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어떤데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그 능력주의 조금 더 근본적인 의미에서의 능력주의 사실 이제 이런 것이죠. 이제 비장애 중심주의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 뭐 아까 이제 여성학을 좀 얘기했으니까 이제 비유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 사회는 남성 중심주의 사회고 뭐 백인 중심주의 사회고 이제 그런 것처럼 어떤 비장애인이 척도가 되어서 사실은 이 세계의 모든 것이 이제 건설이 되어 있죠. 뭐 물리적인 공간, 어떤 가치, 지배적인 가치, 뭐 제도, 이 모든 게 다 사실은 그런 비장애 혹은 이제 능력 있는 자, 그러니까 온전한 몸을 가지고 있고 온전한 능력을 발휘하고 이제 이렇게 상정되는 자들을 중심으로 이 세계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이제 그걸 잘 인식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비장애인이란 말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꽤 있어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비장애인이구나. 라는 말이. 보통은 더 그냥 뭐 정상인, 정상인, 일반인 이런 표현을 많이 쓰게 되는데 바로 거기서도 드러나는 것처럼. 맞아요. 일반적이다, 정상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갖는 어떤 말 그대로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우상적인 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게 되는. 그래서 비장애 중심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잘 느끼지 못하지만 왜냐하면
사실 다 그렇지 않은데 도대체 정상이라는 게 뭐냐? 사실 이거 자체가 되게 구성이 어려운 질문이고 비장애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사실 그건 장애라고 하는 거를 먼저 낙인을 찍고 규정을 해야만 형성될 수 있는 게 이제 비장애이기도 하고 또 일반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렇죠. 굉장히 이제 어쩌면 이제 폭력적인 거죠. 네.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사이에 당연시되기 때문에 자연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하는 예. 그러나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그런 가치들 혹은 그런 편견들, 예, 고정관념들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이제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장애학의 도전은 뭐 이따 이제 조금 강의하면서도 이제 몇 가지 얘기를 말씀드리겠지만 장애학의 도전은 그래서 이제 단순히 어떤 장애인들에게 뭘 더 주세요 혹은 또 더 이런 게 필요해요 이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학문이 아니라 그런 고착화된 세계를 사실은 깨고 재구성하는 이런 전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는 당연히 어떤 인신론적인 어떤 그 파괴가 있어야 되겠죠. 예, 아까 우상 파괴라는 말 하셨는데 그런 파괴와 재구성이 이제 반드시 수반이 될 거고 이제 그런 면에서 또 이영수 선생님과 이미 고민하셨던, 예, 그 시대에 요구됐던 어떤 우상이 있었겠지만, 이제 어떤 제가 고민하는, 혹은 이런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좀 깨트려야 될 어떤 그런 지배적인 가치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겠다, 예,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언뜻 보면 무슨 장애인들의 권익이라든지 어떤 삶의 뭔가 요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옹호하고 뭘 주장하기 앞서서 사실은 비장애인 혹은 장애인 비장애인 다 포함해서든 우리가 빠져 있었던 그러나 인식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깨트리고 일깨우는 어떤 그러니까 장애학에 도전하는 건 그런 의미에서 예, 비장애인주의라고 하는 무상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럼 오늘 강의도 아마 이제 요 얘기가 중심적으로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강의 한번 청해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따 강의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